나는 잊고자. 남들은 님을 생각한다지만 나는 님을 잊고자 하지요. 잊고자 할수록 생각하기로 행여 잊힐까 하고 생각하며 보았습니다. 잊으려면 생각히고 생각하면 잊히지 아니하니 잊도 말고 생각도 말아볼까요? 잊든지 생각든지 내버려 두어 볼까요? 그러나 그리도 아니 되고 끊임없는 생각의 님뿐인데 어찌하여요. 당신이 아니더면 포시럽고 매끄럽던 얼굴이 왜 주름살이 잡혀요. 당신이 기릅지만 않다면 언제까지라도 나는 늙지 아니할 테여요. 맨 처음에 당신에게 안기던 그때대로 있을 터예요. 그러나 늙고 병들고 죽기까지라도 당신 때문이라면 나는 싫지 않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든지 죽음을 주든지 당신의 뜻대로만 하셔요. 나는 곧 당신이에요. 그 일은 배 선생과 그 8살 난 딸이 왔을 때 시작되었다. 편의상 호칭을 배 선생으로 통일해야겠지. 한때는 아버지의 부인에 대한 예우로 꽤 오랜 시간 어머니라고 부르긴 했지만 우리 관계가 삐걱거릴 때부터 무의미한 이름이 됐다. 모성씨고 배씨고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니까 조금도 잘못되지 않은 이름이다. 배 선생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10살. 현실과 동화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나이였다. 어릴 때는 인지능력의 미분화로 인해 현실과 동화를 혼동하곤 하지만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현실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과 누구라도 조금씩 가질 수 있는 피터팬 신드롬 때문에 인격은 복합적인 혼돈을 일으킨다. 그중 대다수는 잠깐의 방황 뒤 그저 그렇게 동화를 잊은 채 사라질 뿐이고 극소수 일부는 천장에 목을 매달거나 돌아버린다. 나는 지금 대다수 가운데 하나다. 가 아니라 나는 이미 6살 때 청량리역의 인파 속에서 동화를 잃었다. 그때 점퍼 주머니 속에 무심코 손을 넣은 순간 500원짜리 동전 4개와 셀로판지에 터질 듯 빵빵한 공기와 함께 쌓인 빵, 겉봉에 노래방 이름이 적힌 질 나쁜 여행용 휴지 따위의 현실을 만져줬던 거다. 아버지는 2번째 결혼이 뭐 그리 남들에게 자랑하고 다닐 일이냐고 그냥 합가하여 살림을 바로 차리자고 했다. 그러나 배 선생은 자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야반도주한 불쌍한 여자도 아니고 보쌈당해 온 것도 아닌데 혼인신고만 하고 구차하게 살림부터 살아야겠느냐고 반드시 내가 보는 앞에서 비눗방울과 드라이 아이스 기체가 윤물을 주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부에게 축하의 꽃을 건네주는 화동은 나여야 한다고. 그것은 아마도 일종의 선언. 나는 네 밥 차려주고 빨래하러 들어온 가정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명실상부 네 아버지의 부인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너에게 모친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해라. 이런 요지의 선언까지 눈에 띄지 않게 했을 정도면 배 선생도 나름 불안했던 모양이다. 내가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사춘기 아이처럼 당신 같은 건 엄마로 인정할 수 없어. 하며 등교 거부에 들어가거나 밥에 모래를 끼얹고 보살게 구는 등 촌스러운 반항이라도 할 줄 알았나. 그래서 기선을 제압하고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이런 환경의 집안에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결심했나? 그렇다면 한참 잘못 짚었다. 그런
그런 마음을 먹을 만큼 나는 엄마의 빈자리를 아쉬워해 본 적이 없고 그런 귀찮은 감정적 몸부림을 칠 만큼 아버지와의 관계가 돈독하지도 않았다. 사람은 자기가 애당초 가져본 적 없거나 너무 일찍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품지 않는다. 어쨌든 그렇게 배선생과의 공동생활은 시작되었다. 결혼식 날짜를 잡기 전 아버지는 나를 불러다 놓고 황당무계하며 심파적이기까지 한 다짐을 주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이야기책 속에 있는 일들을 믿고 싶겠지만 말이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들은 이제 알지? 신데렐라의 새엄마나 백설공주의 새엄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다는 거 말이야. 그래, 오히려 너는 네 친엄마하고 안 좋은 일을 겪었으니 이해가 빠르겠구나. 이제부터 네 엄마가 되실 분은 처음 약속을 지킬 사람이다. 첫째 날에는 네 앞에 우유를 놓아줬다가 둘째 날부터 맹물로 바뀌어버릴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자기 딸과 자기 자신과 하물며 이 아빠까지 수돗물에 밥을 말아먹는데도 네 앞에는 우유를 놔줄 뿐이다. 게다가 학교 선생님이기까지 하잖아.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냐. 어떤 일이라도 불공평하거나 경우 없게 처신하지는 않으실 분이야. 천성이 바르고 고준 분이니까 그리 알고 꼭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도록 해. 아버지는 샘물내가 나는 깨끗한 속옷과 셔츠가 열멜로 옷장에 채워져 있기를 바랐고 고소한 된장찌개와 숙주나물을 버무린 참기름 냄새가 아침마다 코끝을 간지리기를 바랐다. 그것을 위한 현실과의 타협이라는 거였다. 그렇게 장황하게 예를 들 것까지도 없이 나는 추후 아버지의 행보에 대해 코딱지만큼의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치 내가 뒤뜰에 나만의 선앙당을 차려놓고 엄마의 영혼이 깃든 개암나무 가지를 흔들며 배선생을 저주하기라도 할 것처럼 압박했다. 개암나무 가지란 생전에 엄마가 아이를 깊이 사랑하고 남겨진 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 때에만 그 신비한 힘이 발휘되는 것일 텐데도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위로와 설득의 몸짓 속에서 나는 사실 이런 일방적인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미 일이 여기까지 되었는데 네가 별 수 있겠어? 깽판이라도 놓을래? 곱게 포기해. 응? 안 그래도 나는 회사를 놓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내가 과도한 수긍을 하고 전심전력으로 두 분의 행복을 빌어드려야 이 결혼의 그림이 완성된다고 믿는 듯 지속적으로 긍정을 강요했고 굴종을 기대했다. 아버지는 전래동화 속에 새 엄마가 절대로 없다고 단언했으나 절대로라는 말만큼 폭력적인 표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동화가 아무리 가공의 이야기라도 덮어놓고 허튼 소리 하지 않는다. 시대와 문물이 변한데도 사람의 속성에 그리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배 선생도 처음에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환심살 만한 선물을 내게 갖다 안겼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옆에 2살 난 딸의 손을 붙잡고 왔다. 이제 막 걸음마를 마치고 뛰어다니기 시작한 아이였다. 그 애와 내가 눈이 마주칠락 말락 한 순간 그녀는 딸의 어깨를 자기 허벅지 쪽으로 감싸듯이 끌어당겼다. 아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낯선 사람이니까 일단 두려워하고 본다는 듯 어깨를 움츠렸다. 그 애가 나를 꺼려서 어깨를 움츠리고 그걸 본 배선생이 자기 몸에 당겨 붙여서 안심을 시켜준 것인지 배선생이 잡아당겼기 때문에 거기에 반사작용이나 호응이라도 하듯 아이가 어깨를 움츠림으로써 뒤늦게 나를 꺼리는 감정이 든 것인지
앞뒤 관계를 알 수 없었다. 미묘한 순간의 차이였기 때문에 나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갔다. 뒤이어 바로 배 선생이 내민 플레이스테이션 박스 때문에 잊어버렸는지도. 이른바 영역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동거 생활은 성공적일 되었다. 서로 꼭 필요한 만큼만 관심을 기울이고 1년에 수차례 반복되는 집안 어른들의 생신이나 제사, 명절 등의 가족 의례를 형식적으로나 마찰없이 치르고 서로의 역할이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전시하면 그만이었다. 내게 있어서는 한마디로 시한부 역할놀이, 애둘러 말할 것 없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생각이었고 별 탈 없이 평범하게 지내는 다른 집 10살짜리들처럼 응석을 부리거나 하여 곁을 준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딱히 별다른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또한 만났을 때부터 배 선생이 무언의 기선제압의 의욕을 보여서 내가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인지 내가 처음부터 배 선생을 소닥보듯이 하여 그녀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런 눈치를 채거나 타인을 배려할 만큼 나이가 아니었다. 각자가 들이마실 공기의 부피를 침범하지 않게 나는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로의 발판을 제공받고 배 선생은 자신의 딸과 함께 사회적으로나마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보호 및 보장받는 일, 지나치게 팽팽하지도 하염없이 느슨하지도 않은 적당한 긴장감, 그런 테두리나 조언 안에서 우리는 우릴 수 있었다. 그때까지는 어느 날 무희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플레이스테이션 박스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쯤 배 선생은 나를 볼 때마다 불쾌감을 거의 숨기지 않았다. 이유는 어렴풋이 짐작됐다. 화재나 교통사고 같은 직접적인 재난이 아니고서야 사람에게 생긴 문제가 심지어 감정에 관계된 문제라면 그 원인이 꼭 한 가지일 수만은 없었다. 그래도 그중 분명한 요인 하나는 아버지의 시선 처리에 있었다. 아버지는 나뿐 아니라 가족 누구라도 살갑게 돌아보는 법이 없으며 가족의 대서사는 집안의 여성이 알아서 챙겨야 마땅하다고 믿는 전형적인 가부장제 신봉자였다. 캐릭터 왕고회사의 영업 부정으로 주요 고객인 어린이와 그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보이는 모습은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하며 친근한 캐릭터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가정경제에 복무할 뿐 특별한 취미나 특기 내지는 관심사가 없었다. 사회적으로는 남녀일별을, 정치적으로는 보수인지 보신인지 모를 기조를 지지하는 모양이지만 그걸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진 않았다. 내 신상에 이룰 게 없었으므로. 그렇다고 한 집에서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했다. 학교에서 통지표에 사인을 받아오라고 할 적마다 각종 조사서나 동의서 같은 가정통신문을 나눠줄 때마다 나는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아버지와 대면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었다. 어떤 말과 태도로 그것을 내미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끝날까? 매번 고민해 보았다. 아버지가 나를 안 볼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모종의 의도는 없이 다만 배려도 없고 신경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말을 툭 내뱉곤 했다. 네 엄마는 옛날에 공부 잘했어. 웬만하면 정신 좀 챙겨. 그럴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등 뒤에 서있던 배 선생과 눈이 마주치곤 했다. 아무 말도 없이 다만 아버지의 뒤통수를 내려다보는 그 눈길 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지?
네 엄마라니. 누구? 그러면 지금 저 녀석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나는 뭐란 말인지. 왜 당신은 저 녀석에게 엄마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거지되게 상기시키지? 시작은 그저 일상적인 불만, 해맑고 티없는 이들이라면 서로 조금씩 조심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만사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태평하게 한 걸음씩 양보를 종용할 법한 일들에서 비롯했다. 어째서 옛날 앨범을 이렇게 나 보란 듯이 책꽂이에 두는 거야? 문제 앨범이란 잡표값으로 치자면 X는 100, Y는 0에 가까운 구석 자리에 있었다. 그 자리에 처박아둔 지는 100년은 되는 듯.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똑바로 말 못해? 이거 네가 나 보라고 여기 널브러뜨려 놓은 거 아니야? 아닌데요. 별걸 갖고 다 트집이야. 그 이상 오래 마주 보아서는 곤란하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 방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리라는 걸 예감했다. 무슨 생각으로 옛날 가족이 찍은 사진이 아직까지 내 눈에 띄는 데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하실 얘기를 왜 저한테. 너는 이 집 사람 아니야? 지금 여기 아버지가 어딨어? 내가 지금 못할 말 하는 거니? 아,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아버지 얘긴데 네가 모르면 누가 한다는 거야. 왜 그런 눈으로 봐? 기분 나쁘게.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나 보네. 설명할 가치도 없다거나. 그럼 네가 여기 나하고 있을 이유도 없겠지. 네 방에 가 있어. 그런 소소한 일들을 시작으로 집에서 내가 머물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를테면 학교 과정으로의 음악 감상문 제출을 위해 내가 거실 오디오로 CD를 재자 10분 뒤에 그녀는 나와서 말없이 오디오 전원을 꺼버리고 돌아섰다. 왜 그러냐고 내가 묻기도 전에 그녀는 안방으로 사라지며 혼잣말을 했다. 골이 시끈거려서 원. 가끔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만만한 공작 과제물 같은 것도 있었다. 과일풀 막대 종이 같은 것이 거실 탁자에 어지럽게 널린 걸 보고 그녀는 탁상봇지에 들어올려 내 방에 떨궈 놓았다. 내 집이 산란한 걸 못 참거든. 이해해 줄래? 이때까지만 해도 비록 통보의 방식이긴 하나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는 이성은 남아있었던 듯 싶다. 그런 자잘한 장면들이 쌓이고 쌓여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다녀왔습니다 같은 인사를 그녀에게 할 때가 견디기 어려운 시간 중 하나가 되었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고개를 되도록 깊이 숙였고 그 숙인 시선 끝에서 그녀의 슬리퍼가 말없이 사라지면 고개를 들었다. 배 선생은 최초의 결혼 생활이 실패로 돌아간 뒤 그것을 새 남편에게서 보상받고 싶어 하나 아버지는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았다. 그럴 만도 하지. 아버지는 단지 이득과 편의를 위해 결혼한 거였으니까. 따로 사는 친할머니를 챙겨주고 살림을 도맡으며 사회적 지위까지 괜찮은 부인을 얻기 위해 결혼시장에 목돈을 지불했는걸. 그러나 그녀의 개인적 아픔을 이해한다고 해서 전처 아들인 내가 그 상처를 보듬어줄 의리나 책임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았다. 일단 내 코가 석자였다. 부탁이야. 아버지를 종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배터리가 모자라. 제발 나는 언젠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무언가를 두 손에 쥐게 되면 그대로 떠나버릴 사람이야. 그때까지만 나를 참아주면 안 될까? 당신 그냥 좀 무거운 공기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필사적으로 그리고 싶었던 가족사진, 그것이 영원한 화석이 될 때까지 거기서 나 좀 빼주면 안 될까? 가령 이런 장면 30명 안팎의 친척들이 모여 차례를 모시던 어느 명절날 1년에 몇 번 보는 친척들 가운데 지난번에 각자의 본가 일로 빠지거나 하여 몇 년 만에 오는 오촌 당숙도 있다. 그런 당숙이 날 보고는 이게 누군가 하다가 어깨를 탁 치며 말하는 것이다. 아, 너구나 천재 소년. 얘 아주 어릴 적에 우리가 천재라고 그랬잖아. 2살 때 한글을 줄줄이 읽고
손가락에 힘도 없는 4살 때부터 그림 일기를 써서 어른들이 다 뒤집어졌잖아. 그랬지?